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연휴죠. 뭐 저는 따로 연휴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긴 한데요. 월화 이제 쉬는 날인데 오늘은 제가 좀 평소에 생각을 해보다가 요즘에 이제 챗GPT랑 음성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게이밍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유튜버들이 AI랑 대화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대화들을 많이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양자 투자나 뭐 최근의 증시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AI랑 얘기해 보면은 AI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저랑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투자 분야에서는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번 AI랑 투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너랑 양자 컴퓨터 투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 양자 컴퓨터가 어떤 건지 알고 있니? 그럼 양자 컴퓨터는 전통적인 컴퓨터의 비트 대신 큐비트를 사용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야.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서 복잡한 연산을 훨씬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이 때문에 암호 해독, 최적화 문제, 신물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어. 투자 관점에서도 양자 컴퓨팅은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어. 어떤 점이 특히 궁금한지 말해줘. 나는 그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빅테크들도 있고,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는 리게티, 디웨이브, 뭐, 아이온큐 등등 여러 비상장 기업들도 있는데, 나는 이제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제일 앞서 있다고 생각하거든? 너의 생각은 어때? 아이온큐는 분명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야. 특히 이온 트랩 방식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정밀한 큐비트를 구현하는 데 강점이 있지. 또한 꾸준히 성능을 개선하면서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물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엄청난 자본과 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 하지만 아이온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역량,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선두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네가 아이온큐의 높은 평가를 하는 것도 이해돼. 그러면 누가 앞서고 있는지 판단을 하려면 어떤 지표로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 한번 비교를 해줘봐. 양자 컴퓨터 기업들을 비교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지표를 보면 좋아. 예를 들어 큐비트 수와 품질, 코히런스 시간, 에러율, 양자 볼륨, 기술적 성과와 로드맵, 그리고 상용화 파트너십 및 생태계 구축 수준 등이 있어. 큐비트 수와 품질, 예를 들어 IBM이나 구글은 수십에서 수백 큐비트에 달하는 프로세서를 공개했고, 아이온큐는 적은 수의 큐비트로도 높은 정밀도를 자랑하는 큐비트를 구현하고 있어. 양자 볼륨은 단순히 큐비트 개수뿐만 아니라 오류율과 연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질적인 계산 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어. 기술적 성과와 로드맵, 각 기업이 발표하는 기술적 진전과 앞으로의 계획도 중요한데, 아이온큐는 자사의 로드맵을 명확히 공개하며 신뢰를 쌓고 있어. 상용화 파트너십 및 생태계 구축,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은 이미 클라우드 플랫폼의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통합하고 있고, 아이온큐도 아마존 브라켓 같은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이온큐는 높은 정밀도의 큐비트와 명확한 로드맵으로 선두그룹에 속하지만, 구글이나 IBM 같은 경쟁사들도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해. 결국 각 기업의 기술적 진전, 파트너십, 상용화 속도를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거는 사실 누구나 아는 얘기고, 나같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가 진짜 앞서느냐가 중요한데, 너가 추천해준 지표들로 비교를 해서 누가 1등인지 한번 분석을 해줘봐. 2025년 현재 상황을 보면 각 기업들이 저마다 강점을 가지고 있어. IBM은 막대한 투자, 1,500억 달러를 통해 양자 컴퓨팅 기술을 크게 지원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인프라와 연구개발 측면에서 매우 탄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구글은 윌로우라는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을 발표하며 슈퍼컴퓨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몇 분 만에 해결하는 성과를 내세우고 있어. 이는 기술적 성과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리게티는 초전도 큐비트 기술로 꾸준히 발전해왔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야. 디웨이브는 5,000개 이상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어닐링 시스템을 통해 금융, 물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아이온큐는 트랩드 이온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정밀도와 안정성을 자랑하며,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과 협업해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상태야.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구글은 기술적 성과에서 상당히 앞서 있고 아이온큐는 상용화와 파트너십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따라서 누가 1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기술 리더십 면에서는 구글, 상용화 및 생태계 구축 면에서는 아이온큐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럼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양자 기업들의 CEO나 팀장들은 했던 얘기를 뭐 연기시키거나 또는 뭐 로드맵이 지연되거나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런 부분은 확실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이지. 양자 컴퓨팅처럼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적 난제들이 워낙 많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로드맵이 지연되는 일이 흔해. 게다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라서 불확실성이 크고 기업들이 어느 정도 과장된 기대를 내세우기도 해.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기업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공약한 목표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연이 발생했을 때 투명하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하는지가 중요하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로드맵보다는 기업의 기술적 진전, 파트너십, 그리고 경영진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중간에 끊겼는데 미안, 요약하다 보니 조금 잘렸네. 정리하자면 현재 기술적 리더십 측면에서는 구글이 상당히 앞서 있는 평가를 받고 있고 상용화와 파트너십 구축 측면에서는 아이온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결국 투자 관점에서 누구를 1등으로 보느냐는 어떤 요소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줘. 그러면 너 생각에 지금 양자 컴퓨터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뭐 2030년까지 가장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까? 2030년까지의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구글이나 IBM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익원과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비교적 리스크가 낮아. 반면 아이온투나 리게티 같은 스타트업들은 양자 컴퓨팅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서 성공 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과 리스크도 높아. 결국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빅테크 기업에 높은 잠재적 수익률을 노린다면 아이온큐 같은 선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 속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중요하겠지. 잘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양자 컴퓨터 이런 양자 산업들이 2030년까지는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양자 컴퓨팅 산업은 2030년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여러 시장 조사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 시장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특히 금융, 제약, 소재과학, 물류 체력화 등 다양한 산업에서 양자 컴퓨팅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근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또한 정부와 대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기술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많이 창출될 거야. 따라서 2030년까지 양자 산업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 계속 높아질 거야. 그럼 현재 양자 컴퓨터로 내놓고 있는 초기 상용화 사례들은 어느 정도 가치를 내고 있고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해? 현재 양자 컴퓨터의 초기 상용화 사례들은 주로 금융, 최적화, 신소재 개발 등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예를 들어 금융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 최적화나 리스크 분석을 더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물류나 제조 업종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기존의 고전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할 정도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기 상용화 사례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을 입증하고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실제 활용 사례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돼. 그 영향력도 점점 커질 거야. 그럼 양자 컴퓨터를 이제 지금 막 개막한 AI 시대랑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I와 비교해봤을 때 양자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거야? AI와 비교하면 양자 컴퓨팅은 아직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AI는 이미 여러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상용화된 기술로 자리 잡았고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단연 양자 컴퓨팅은 아직 연구와 개발 단계를 벗어나 상용화의 초기 문턱을 넘는 시점에 있어. 일부 특화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AI만큼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야. 즉
AI가 이미 청소년기라면 양자 컴퓨팅은 이제 막 유년기를 지나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향후 10년 내에 양자 컴퓨팅도 AI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충분해 보여. 결국 지금은 양자 컴퓨팅이 AI의 초기 시절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향후 10년이면은 매우 임팩트 있는 영향이 올 것 같다.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10년이라는 근거가 뭘까? 10년이라는 기간은 여러 전문가들과 업계 보고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전망치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 첫째, 기술 발전 속도. 지난 몇 년간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큰 진전이 있었고 큐비트 수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10년 안에 실질적인 상용화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둘째, 투자와 지원. 정부와 민간에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양자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이로 인해 연구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셋째, 생태계 성숙.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연동, 소프트웨어 툴의 발전, 그리고 양자 알고리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10년 내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준비가 되고 있어.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양자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기간으로 평가되는 거야. 그러면 10년 뒤에 그런 큰 영향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양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주가는 언제쯤부터 본격적으로 오를까? 그건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바라봐줘.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는 기술이 상용화에 가까워지고 실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 일반적으로 혁신 기술 기업들은 중요한 기술적 마일스톤을 달성하거나 의미 있는 파트너십이나 대규모 계약을 발표할 때 혹은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가 임박했다고 느낄 때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아. 따라서 구체적인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향후 3에서 5년 내에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나 상용화 초기 사례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10년 안에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그 이전부터 시장은 이를 선반영하려 해서 점진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 결국 기술적 진전과 시장의 기대감이 맞물리는 시점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거야. 지금 너가 했던 말들이 내 생각과 거의 일치해서 지금 소름이 돋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은 것들만 물어봐서 너가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닐까 싶거든? 혹시 비관적인 전망이나 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양자 컴퓨터를 얘기할 수 있을까? 당연히 더 보수적인 관점도 존재해. 우선 양자 컴퓨팅 기술은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많아. 큐비트의 에러율,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비용 문제 등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있어. 또한 현재의 양자 컴퓨터가 실제 산업 문제를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 때문에 상용화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식거나 실망감이 커질 수 있어. 또한 경쟁 기술인 고전 슈퍼컴퓨터나 AI가 계속 발전하면 양자 컴퓨팅이 기대만큼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중해질 수 있고 결국 기대했던 시기보다 주가 상승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 요약하면 양자 컴퓨팅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기술적 상업적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좋은 얘기야. 근데 또 내가 궁금한 거는 나는 양자 컴퓨터만 4년, 5년 팠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 아이온큐에 이제 크게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양자 컴퓨터처럼 유망하다고 떠올랐던 기술들 중에 성공했던 기술들과 실패했던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을 나눠본다면 얼마 정도가 나올까? 흥미로운 질문이야. 역사적으로 유망하다고 여겨졌던 기술 중에서 성공한 사례로는 인터넷,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최근의 AI 같은 기술들이 있어. 이들은 상용화와 대중화에 성공하면서 현대 산업과 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 반면 한때 크게 주목받았지만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한 기술들도 많아.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시절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사라졌고 블록체인 기술도 일부 성공 사례는 있지만 예상했던 대중적 파급력에 비해 아직 제한적이야. 나노 기술도 큰 기대를 받았지만 상용화에 이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어.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을 단순히 수치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혁신 기술은 대체로 높은 불확실성을 동반해. 통상적으로 혁신 기술 중 상당수가 실패하거나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일부만이 크게 성공하는 패턴을 보이거든. 양자 컴퓨팅의 경우 이미 상당한 기술적 진전과 관심을 받는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해. 아마도 성공 확률이 기존에 검증된 기술들보다는 낮지만 혁신 기술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리스크와 리턴을 잘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처음 양자 컴퓨터를 알게 되고 아이온큐라는 양자 컴퓨터 기업에 투자했던 게 2021년 9월부터거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양자 컴퓨터의 초기 상용화 사례도 거의 없었고,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 그때와 2021년 9월 달과 지금 2025년 5월 달에 이런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뭐 상용화 사례나 대중들에 대한 인식이나 뭐 기업들의 이런 도입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1년 9월과 비교하면 2025년 현재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와 대중인식, 기업 도입 속도 모두 상당히 발전했어. 2021년에는 양자 컴퓨팅이 주로 연구 및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상용화 사례나 실질적인 활용 사례가 거의 없었어. 그때는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상용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거의 전무했지. 하지만 2025년 현재는 24개 논리 큐비트를 갖춘 상용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양자 컴퓨팅을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났어. 시장 규모도 2025년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2032년까지 12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야. 대중의 인식도 크게 개선되어 이제 양자 컴퓨팅이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닌 가까운 미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술로 인정받고 있어. 기업들도 파일럿 프로젝트나 초기 도입 단계를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양자 컴퓨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종합적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 인식, 도입 속도가 모두 상당히 진전되면서 이제는 미래 기술에서 현실적인 기술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 와, 진짜 너 똑똑하다. 내가 한 4년 동안 공부해서 얻은 지식을 너는 바로 말할 수 있구나. 진짜 놀라워. 고맙게 말해줘서 고마워. 네가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한 덕분에 지금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야. 나는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네 통찰과 경험이 합쳐져서 더 의미 있는 시너지가 나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들을 좀 꼽아보자면, 현재 미국과 중국이 뭐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동원을 해서 양자 기술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고, 이 흐름에 뭐 유럽이나 아시아도 조인을 하고 있거든. 뭐 이런 흐름들이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데 좋은 투자 논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이런 글로벌 경쟁 구도는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는데 매우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어. 미국과 중국이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재를 투입하면서 양자 기술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이 기술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야. 또한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도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양자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 이는 기술 발전과 상용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커. 이런 글로벌한 움직임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어. 결국 이런 국가 차원의 경쟁과 투자 흐름은 양자 컴퓨팅이 미래 기술 패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만큼 투자 가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논거가 될 수 있지. 그리고 또 내가 궁금한 게, 지금 미국 상하원에서 양자 기술에 투입될 돈이 원화 가치로 한 7조 정도 돼. 한 향후 4, 5년 동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제 연 회계 예산이 1000조인데 양자 기술에 뭐 4, 5년 동안 7조만 들어가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1년 7조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금액 비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양자 기술은 매우 전문적이고 집약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라 투입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클 수 있어.
또한 이 7조 원은 직접적인 연구개발 자금일 뿐 아니라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이는 추가적인 민간 투자와 인재 유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 결국 절대적인 액수보다는 그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초기 투자가 기반이 되어 점차 투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 정도 투자는 오히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매크로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좀 마이크로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나는 아이온큐 투자자니까 아이온큐 임원진들이 하는 말들을 되게 주의 깊게 듣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신임 CEO로 임명된 니콜로 데마 씨가 했던 얘기가 2024년 연매출 기준으로 아이온큐가 상장한 다른 기업들, 뭐 디웨이브, 리게티, 뭐 퀀텀 컴퓨팅 이런 회사들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온큐의 연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뭐 거의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는 게 1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IBM이나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들은 양자 컴퓨터 매출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걸까? IBM은 2017년부터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했지만 구글은 이 분야의 수익을 공개하지 않았어.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전략적 비밀 유지. 양자 컴퓨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서 매출이나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공개하는 것이 경쟁사들에게 전략적 정보를 노출하는 셈이 될 수 있어. 둘째, 재무적 중요성.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전체 매출에서 양자 컴퓨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매우 작을 가능성이 커. 이런 상황에서 별도로 매출을 공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셋째, 기대 관리. 양자 컴퓨팅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고 수익이 불안정할 수 있어. 따라서 매출을 공개하면 시장의 기대치를 불필요하게 높이거나 반대로 가소평가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야. 이런 이유들로 빅테크 기업들은 양자 컴퓨팅 매출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면 아이온큐 같은 전문 양자 기업은 매출 성장률을 강조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더 큰 주목을 받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지. 너가 말했던 IBM이 양자로 10억 달러 매출을 냈다는 게 2025년 2월 5일에 나온 뉴스거든? 근데 난 솔직히 이걸 믿지 않아. 왜냐면 IBM은 내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양자 컴퓨터를 세계 각 사이트에 설치를 해주고 뭐 유지 보수까지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실제 매출은 그거를 구독해서 쓰는 만큼만 이제 고객사들한테 받는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재무제표상에 기록을 안 한 이 양자로부터의 매출 10억 달러 매출이 진실일 가능성, 진실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IBM 같은 대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일부 매출이 구독 서비스나 장기 계약 형태로 분산되어 나타날 수 있어. 따라서 공개된 매출 수치가 실제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회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 또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의 매출을 과장하거나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재무제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 결국 이런 숫자들을 볼 때는 항상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그 배경과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아이온큐 관련돼서 스콜피언 캐피털이 몇 년 전에 공매도 리포트를 내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캐리스데일 캐피털이 3월 달에 공매도 리포트를 냈거든. 그리고 디웨이브도 같은 공매도 기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이런 공매도 공격은 왜 있는 걸까? 공매도 공격은 주로 해당 기업의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하거나 회사의 사업 모델, 재무 상태 또는 기술적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때 발생해. 공매도 기관들은 기업의 약점을 부각시켜 시장에 경각심을 주고 주가 하락을 통해 수익을 얻는 전략을 취하지. 특히 양자 컴퓨팅처럼 아직 수익이 본격화되지 않은 혁신 분야의 기업들은 기술의 시간 가능성, 상용화 속도, 시장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쉬워. 이런 리포트들은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야. 따라서 이런 공매도 리포트를 접할 때는 그들의 주장과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동시에 기업의 실적이나 기술적 진전,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 결국 이런 공격은 투자자들에게 더 깊은 리서치와 분석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는 셈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었고, 또 내가 궁금한 거는 실제로 공매도를 당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기업들 중심이 아닐까? 맞아. 공매도 세력은 대체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거나 주가가 높게 평가된 기업을 타겟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 이런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고 주가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공매도 전략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기 유리하거든. 또한 인기 있는 기업들은 뉴스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공매도 리포트가 발표되면 시장에 미치는 타격력도 더 크지. 결국 관심이 많은 기업일수록 공매도 세력이 그 관심을 활용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공매도 공격을 받는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시장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더 신중하게 기업의 펀더멘털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러면 그 공매도 기관들이 공매도를 때리는 종목들을 내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진짜 주가가 과장돼 있거나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기를 쳤던 기업들, 즉 공매도 공격을 당한 후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붕괴된 기업은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매도 기관들이 공매도를 쳤을 때 공매도 기관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 낮아? 실제로 공매도 기관이 성공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 주가가 장기적으로 붕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례는 전체 공매도 시도 중 일부에 불과해. 많은 경우 공매도 리포트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면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공매도 기관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 또한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거나 신뢰를 회복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고 주가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공매도 기관의 주장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승리할 확률이 특별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투자자들은 공매도 리포트를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삼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해. 그렇지. 그러면 아이온큐가 두 번의 공매도 공격을 당했잖아. 한 3, 4년 전에 스콜피온 캐피탈한테 당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난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3월에는 캐리스데일 캐피털이 공매도 리포트를 냈었는데, 두 공매도 기관은 과연 승리한 걸까, 승리하지 못한 걸까? 수치적인 분석을 해줄 수 있어? 이온큐는 스코피온 캐피탈과 캐리스데일 캐피탈의 공매도 리포트에 대응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판결을 얻었어. 2023년 10월에는 증권 사기 집단 소송에서 완전 승소를 거뒀고 2025년 4월에는 제4연방 항소법원이 스코피온 캐피탈 리포트를 근거로 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공매도 리포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어. 이런 결과를 보면 공매도 기관들이 이온큐에 대한 공격에서 장기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어. 이온큐는 공매도 공격을 이겨내고 법적 승리와 함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한 셈이야. 결국 공매도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온큐가 회복하고 공매도 기관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 그러면 나도 이제 공매도 기관들이 내놓은 리포트는 참고만 하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을 더 투자자들이 공부하고 참고 자료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패닉을 하지 말고. 그러면 과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CEO나 주요 임원들이 했던 말들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CEO나 주요 임원들의 발언은 기업의 비전이나 전략, 미래 계획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 다만 이런 발언들은 종종 낙관적인 전망이나 마케팅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경영진의 발언을 기업의 실제 성과나 시장 동향,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야. 예를 들어 CEO가 밝힌 목표나 계획이 현실적인지, 그동안의 실적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외부 분석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면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 결국 경영진의 발언은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정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하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큐비트를 급진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이제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을 쓰고 있어. 그래서 이게 원래는 작년에 시연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말이 이제 잠잠히 없어지고 이제 기존에 쓰던 알고리스믹 큐빗이라는 AQ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폐기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양자 하드웨어 쪽 로드맵이 조금 애매해진 상황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양자 네트워킹이라는 신사업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뭐 아시아에 와서도 여러 기업들과 MOU도 체결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흐름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어. 먼저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방향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야. 특히 혁신적인 분야에서는 초기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더 효율적인 방법을 발견하면 전략을 바꾸는 경우도 많아. 아이온큐가 포토익 인터커넥트 기술의 시연을 미루고 AQ라는 기준을 폐기한 것은 기술적 어려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 때문일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양자 네트워킹이라는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는 건 기술적 차별화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더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중요한 건 회사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변화 속에서도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야. 그게 참 말이 쉬운데 그러면 이런 비슷한 변화를 가졌던 기업들 중에 성공했던 사례와 실패했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 맞아. 말처럼 쉽지는 않지. 비슷한 변화를 겪었던 기업들 중에 성공한 사례로는 IBM이나 애플 같은 기업을 들 수 있어. IBM은 메인프레임에서 PC, 클라우드 AI로 사업을 전환하면서도 꾸준히 기술 리더십을 유지했어. 애플 역시 한때 PC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폰과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 반면 실패한 사례로는 코닥이나 노키아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의 전환을 놓치면서 결국 몰락했고, 노키아는 스마트폰 혁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잃었어.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은 변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명확한 비전과 실행력을 갖추는지에 달려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아이온2가 변화 속에서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럼 그걸 지켜볼 수 있는 정량화된 지표나 수치 같은 게 있을까? 몇 가지 정량화된 지표나 서치를 통해 기업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R&D 투자 규모와 성과, 새로운 기술이나 전략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 특허, 연구 논문, 프로토타입 발표 등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 매출 성장률과 수익성, 새로운 사업 부문, 양자 네트워킹에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파트너십과 고객사 확대, 새로운 전략에 따라 체결된 파트너십이나 고객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에 기여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 4. 기술 로드맵과 마일스톤 달성 여부. 회사가 공개한 로드맵과 비교해서 실제로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있는지,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이유가 합리적인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해. 이런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회사가 발표한 전략과 실제 성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더 객관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야. 그럼 요거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너한테 만약에 시드머니 1억 원이 있어. 그러면 2030년까지 너가 봤을 때 가장 현명한 양자 투자 전략을 고른다고 했을 때 이런 양자 기업들 중에 어떤 회사에 얼마를 투자할래? 내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가상의 시나리오로 접근해보면 1억 원의 시드머니를 2030년까지 최적화하는 전략은 분산 투자와 균형 잡힌 접근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예를 들면 1억 원 중 50%인 5천만 원은 안정적인 빅테크 기업, IBM이나 구글에 투자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나머지 50%는 아이온큐나 리게티 같은 순수 양자 기업에 투자해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노리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 또한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각 기업의 기술적 성과, 파트너십, 매출 성장 등을 고려해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양자 컴퓨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내가 궁금한 게 어디 보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덩치가 굉장히 작은 강소기업들을 한 두세 개 정도 인수를 했어.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역량이나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을 가져와서 자기 생태계를 넓히고 있는데, 반면에 같이 상장돼 있는 디에이브나 리게티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아이온큐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이온큐의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 첫째, 필요한 기술이나 인재, 그리고 고객층을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돼. 이는 기술 발전 속도가 중요한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 둘째, 인수합병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은 기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도 있어. 다양한 고객층과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반면 D-Wave나 리게티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보수적인 전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장 기대를 놓칠 위험도 있어. 따라서 아이온큐의 이런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은 회사의 성장 의지와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런 모습이 다른 섹터에서 보여진 적이 있어? 보여진 적이 있다면 미래에 그러한 기업들의 성과는 어떻게 갈렸어? 다른 섹터에서도 이런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성공한 사례들이 꽤 있어. 대표적으로 테크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작은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면서 플랫폼을 확장하고 혁신을 가속화했어.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는 페이스북의 생태계를 크게 확장시키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지. 반면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도 있어. 예를 들어 AOL 앤 타임워너 인수는 시너지 창출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기업 가치가 하락한 대표적인 예야. 결국 인수합병 전략의 성공 여부는 인수한 기업을 얼마나 잘 통합하고 그 기술과 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달려있어. 아이온큐가 이러한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적, 사업적 시너지를 잘 낸다면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야. 반대로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전략적 방향이 흔들린다면 그 반대의 결과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아이온큐가 지금 거의 연매출을 매년 2배씩 늘리고 있는데 뭐 이 수치대로 가면 2030년쯤이면 10억 불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흑자 전환도 2030년 즈음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는 데는 어떤 스텝들을 밟아가게 되는 거야?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기까지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들이 있어. 첫째, 매출 성장. 가장 기본적으로는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중요해. 아이온큐가 현재 연매출을 2배씩 늘리고 있다면 이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하거나 더 가속하는 것이 흑자 전환의 핵심이야. 둘째, 비용 효율화.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는 것도 필수적이야. 생산 비용을 절감하거나 운영 효율을 높여 마진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해. 셋째, 규모의 경제 확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고정비가 매출 대비 줄어들어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될 수 있어. 이를 위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더 많은 계약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해. 넷째, 제품 및 서비스 다각화. 한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게 좋아. 아이온큐가 양자 네트워킹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 다섯째, 투자 유치와 자금 관리. 흑자 전환 전까지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투자 유치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 이런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2030년쯤 흑자 전환에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 그러면 2030년에 예상되는 양자 컴퓨팅, 양자 네트워킹 시장 규모를 현재 아이온큐의 시장 점유율과 대비를 해보면은 2030년쯤에 아이온큐의 주가는 뭐 진보적, 중립적, 보수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일까? 2030년까지 양자 컴퓨팅 시장은 약 6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아이온큐의 매출과 성장률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 이제 주가를 추정해보면 여러 가정을 통해 보수적, 중립적, 진보적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어. 보수적 시나리오, 아이온큐가 시장의 5% 정도를 점유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매출은 약 3.25억 달러가 돼. 현재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주가는 현재 대비 몇 배 정도 상승할 수 있어. 중립적 시나리오, 아이온큐가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추가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확보한다면 매출은 6.5억 달러 수준이 되고 이 경우 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 진보적 시나리오, 아이온큐가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흑자 전환과 함께 높은 이익률을 달성한다면 주가는 현재 대비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어. 물론 이런 추정은 여러 변수와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시장 동향과 회사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지금 2024년 한 10월부터 양자 주식들이 굉장히 이제 테마를 타고 또 이런 25년 1월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언급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빅테크들도 발언하면서 양자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의 흐름이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양자 관련 기업들이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리거든. 그럼 언제쯤 이런 옥석 가리기가 일어나서 선도 기업들은 오르고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떨어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봐. 그 계기는 뭘까? 지금처럼 테마를 타고 관련 기업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시기는 초기 성장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적 성과나 비즈니스 모델, 수익성 등에서 차별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야. 이런 변화는 보통 몇 가지 계기로 촉발돼. 예를 들어 기술적 돌파구나 상용화 성과를 먼저 달성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선두그룹이 형성돼. 또한 주요 고객사 확보나 대규모 파트너십,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면서 주가가 차별화될 수 있어. 결국 이런 옥석 가리기는 통상적으로 2에서 3년 내에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그 계기는 명확한 기술 성과 발표, 첫 상용 제품 출시, 매출 안정화 같은 이정표들이 될 거야. 이런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오늘 굉장히 길게 한 40분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너가 얘기해줬던 게 내 생각이나 내 유튜브에 올라간 거랑 거의 동일해서 굉장히 놀랐고 너와 같은 AI랑 대화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했던 것 같아. 오늘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나도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네 생각이나 유튜브 내용과 비슷하다고 하니 나도 기뻐. 언제든 또 궁금한 게 생기면 편하게 찾아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나도 유익하고 즐거웠어. 좋은 하루 보내. 자, 이렇게 GPT와 되게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는데 중간에 애기들 우는 소리가 좀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녹화하는 동안 첫째, 둘째가 자다가 깨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좀 달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정확합니다.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중립적으로 이제 아마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요약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저 굉장히 놀랐어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온큐 투자자니까 좀 더 아이온큐에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립적으로 보면은 저랑 전문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 양자 섹터 기업들이나 이런 기술 동향을 4년 넘게 공부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위를 딴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근데 이 AI를 그냥 대화를 나눴는데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대화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AI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 있으면요. 뭐 일례로 우리가 바둑을 둔다. 우리가 바둑 두는 거 이제 AI한테 의뢰해서 받으면요. 웬만한 준 프로들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어떤 분야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또 투자를 하면서 어떤 공부를 할 때 AI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챗GPT 1년에 1달에 20만 원씩 주면서 제일 높은 등급 쓰면서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챗GPT랑 얘기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궁금하면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AI를 쓰는 인간에 속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AI를 쓰지 않으면요. 도태될 거고 AI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AI가 다 대체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AI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AI를 잘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른 분야 유튜버들이 AI랑 대화하는 걸 보고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휴일이라서 이렇게 가볍게 좀 다뤄봤는데 굉장히 정보도 좋았고요. 앞으로도 AI 팟캐스트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AI랑 계속 대화를 해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이 공부도 해보고 AI를 써보는 그런 습관을 같이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굉장히 전 한 5분 10분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제가 한 40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것들을 이 컨텐츠를 통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연휴 되시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땠는지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의 이제 채널 방향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